오케이. 오늘 보시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책 한 권 읽었는데요. 간단히 이것을 복귀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읽으나 마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 읽은 거 한번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투기 어린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부동산 투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비트코인, 바로 새로운 시대의 부, 바로 디지털 가상화폐는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는 암호화폐,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이것이 정확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기 어린이는 부동산 투자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부의 대변환의 과도기 위에 있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관련 책이라든가 관련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만 투자하게 되면 약간은 좀 자산 편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침체라든가 공황, 이런 경제 변동에 따라서 자산이 쉽게 또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 공부를 반드시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이 책을 한번 간단히 읽고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정구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별로 안 이쁘네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 자산의 확신은 필수 불가결하리라고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명이다. 디지털 자산 맥시멀리스트라는 것은 디지털 자산에 올인하는 사람이죠. 특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과 모바일이 인류의 생활을 바꿔놓았듯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도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블록체인 신사업 및 조인트 벤처 설립, 핀테크 사업 기획,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담당했고, 쭉쭉쭉쭉 다시 말을 하면 IT와 연계한 약간 공학도, 처음에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지만 결국은 공학 진학을 했고 기술금융 전공을 했다. 블록체인 전공 박사를 수료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몇 명 되지 않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약간 좀 전문적인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을 언급해 있고, 재테크라든가 어떤 돈 버는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고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향후 거대하게 몰려오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계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투기 어린이가 있기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투기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내용만 그냥 뽑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 내가 한번 거대한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한번 이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관련 공부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천지개벽이 될 거예요. 모든 금융 시스템을 개조하게 될 거예요. 인터넷처럼. 처음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저항과 혼란, 그 다음에 반대, 두려움, 포모, 여러가지 현상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과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서 변동성, 불안, 두려움, 이것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죠. 공부를 통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의심한다든가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욱더
확고히 하고 이것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정구태. 아까 저자 양력을 한번 살펴봤죠. 책 표지 한번 보시고요. 책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초판을 2021년 10월 20일 날 편찬을 했고 2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궁금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 저한테 공부가 될 내용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현재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비싼 암호화폐죠. 500만원을 돌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9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자, 비트코인 2.0이라고도 칭해지기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라는 거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많은 사용자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많은 어플 비슷한 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론칭에 대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 교환, 전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추가된 플랫폼이자 이더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란 코드에 적힌 계약 조건을 만족하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이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오차없이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이 스마트 계약이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게 되고 어떤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확실한 계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현재를 제3세대 금융이라고 하면 디파이는 제4세대 금융이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 영어로 쓰려고 했는데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에서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개기관이 없이 현재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우리의 돈 거래, 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디파이 금융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은행의 중개 없이 다이렉트로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다이렉트로 대출, 투자 이런 거래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행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수익사업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파이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을 늘려서 투자 수익을 얻는 금융행위에 해당됩니다. 수익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디지털 자산 자체 가격, 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렌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업비트에 보면 디파이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에, 미국에 뭐 다양한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이게 디파이 대출 그 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비트는 한참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상위 10개 디파이 서비스 H 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뭐 12조, 11조 시중은행 못지않게 디지털 자산들이 현재 H가 되어 있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위로는 메이커다오, 에이브, 컴파운드, 유니스왑, 커브 파이낸스, 스시스왑, 인스타디앱 쭉쭉쭉 있죠. 대출, 결제, 대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디파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책에서는 STO에 대해서 한 7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쓰고 있어서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는 개념이고요. 주식이라 채권, 부동산 등 여러가지 실물 자산들이 있죠. 금도 있을 거고 이러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예요. 토큰화. 디지털 자산에 연동하는 것을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합니다. 음원이라든가 부동산, 미술품, 다양한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자산을 유동화해버리는 거죠. 자산을 유동화해서 증권화하는 거죠. 이것을 STO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욱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NFT 많이 들어보셨죠? Non-Fungible Token, NFT,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FT는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에요, 자산.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자산이죠.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은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한 개가 서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리플 몇 개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이런 대체가 가능한데, 이 NFT는 non-fungible이란 것이죠.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호환도 불가능하고 고유 번호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 식별자인 해시값을 부여해 거래할 수가 있고 경매도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진입 판단이 쉽게 되죠. 여러분들 이걸 많이 보셨을 건데, 최초의 크립토키티, 이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고 가상의 고양이를 육성 및 수집하여 교배시키고 암호화폐를 사용해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의 생김새가 전부 다르게 설계되어서 이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크립토키티는 암호화폐와 게임을 접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이 표정 각기 하나를 암호화폐로 발행을 한 것이죠. NFT로 발행을 한 겁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술품, 그림, 사치품, 수집품, 굿즈, 문화재, 자신이 창조한 게임 캐릭터, 아이템, 이미지, 영상 등을 전부 다 NFT 토큰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것도 NFT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픈시입니다. 자, 오픈시에는 크립토 소장품이라든가 NFT 창작물과 기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FT가 전세계에 단 하나뿐인 원본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작물의 거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오픈시라는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등록하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2.5%라고 해요. 제가 오픈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만든 창작물들을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죠. 최근 거래소 시장이 약간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많이 또 폭등하기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샌드박스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NFT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이 상장을 했을 때 엄청난 폭등 장세를 이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주 단위로 했는데도 이렇게 큰 장대봉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폭등을 했고 지금 약간 조정 장세인데 아직까지도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는 샌드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가 됩니다. 샌드박스는 샌드를 사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 게임 내 경험을 만들고 보유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가상세계다. 플레이어가 디지털 자산인 non-fungible 토큰 NFT를 생성하여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여 샌드박스 게임 메이커로 다양한 게임 내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NFT를 만들어서 이것을 올리고 팔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CDBC. 자, CDBC가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가상화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CDBC가 발행이 되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가상화폐라든가 디지털 화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장착이 안 되신 분들의 선입견이죠. 자, CDBC는 전자 형태로 발행되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지폐를 그냥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그냥 전자적인 화폐일 뿐이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이기 때문에 기축 화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죠. 이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그래서 식당이나 모든 거래소들 이런 상점들은 이 전자화폐를 CBDC가 발행이 되면 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반 화폐는 지폐죠. 지폐. 중앙은행 동전지폐 발행량도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액면가가 고정이 되어 있죠.
CBDC는 똑같은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죠. 바로 발행 형태가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라 그냥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1,000원, 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NFT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겠죠.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CBDC가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가 사라지느냐? 안 없어진다. 비트코인은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화폐죠.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의해서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CBDC는 그냥 기축 화폐라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호 보완을 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술적 특성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CBDC가 발행된다고 해서 CDBC가 아니라 CBDC죠. 상호 보완할 것이다. 그렇다면 CBDC가 왜 등장을 했냐? 바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폐가 코로나를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팬데믹화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전자화폐, CBDC의 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 디지털 화폐를 통한 통화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달러 패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CBDC를 발행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시험 테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해요.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현재 시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가? 이 책에서는 우리 디지털 자산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실사례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라든가 테슬라 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선불 상품권을 구매해서 매장에서 커피를 사는데 결제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이벤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결제창을 만들었다가 에너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중지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정신이 없었죠. 테슬라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바로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한 기업 자산 방어 목적,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의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슬라 중심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 같은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런 우주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용도,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시스템 플랫폼을 완성하는, 모이게 하고 집중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2021년에. 그러자 비트코인도 폭등을 했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미국도 비트코인을 이런 합법적 테두리 안에 이제 수용하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업비트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아크 인베스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CEO가 캐시 우드죠. 이분이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데 2014년 뉴욕에 설립이 됐고 ETF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의 초기에 거액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회사입니다. 자, 이 언니죠, 이 언니. 자, 이때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공급량의 60%가 현재 이동하지 않고 있는 초장기 투자자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60% 중에 20%는 죽은 지갑으로 추정돼서 실제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거의 죽은 지갑을 빼게 되면 거의 1800만 개, 1700만 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희소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기업들이 아직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S&P 500 기업이 기업 자산의 1%만 비트코인을 할당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2021년에 출시가 됐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 ETF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금 ETF가 2004년 11월에 최초에 출시가 됐고 3일 만에 1조 1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에는 금 ETF의 62조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해서 16년 만에 약 62배의 자금들이 금 ETF에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곡선을 ETF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ETF는, 현물 ETF는 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선물 ETF만 출시가 됐는데, 자, 현물 ETF는 현재 미국 SEC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이 좀 차 있는 상태죠. 내년이나 몇 년 후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만약에 금이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급등했던 것처럼 현재는 비트코인하고 금 가격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도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금 가격의 흐름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ETF가 아닌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이 아닌 선물 ETF가 출시된 당시에도 각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선물 ETF에서도 이러는데, 만약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자 기관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과 디지털 자산 시장. 자, 카카오는 클레이튼을 출시하고 디지털 자산인 클레이를 발행했습니다. 그라운드X가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하는 계열사고요. 자, 클레이튼이 유명하죠. 클레이튼은 메인넷이고 디지털 자산 전용 지갑인 클립을 출시했습니다. 클레이튼은 한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고 했죠. 한국은행의 CBDC 사업을 그라운드X가 수주를 했습니다.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약 70여 개의 DApp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약간 카카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인 링크를 발행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와 달리 약 3개의 DApp밖에 현재 론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리브라 단일 통화를 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방해로 결국 이름을 DM으로 변경한 상태고요. DM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인 노비를 현재 승인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출간 후에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목을 끌었고, 메타버스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죠. 메타로 현재 이름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주로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재테크라든가 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하면 현금화하고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매우 빈약합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정도의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재테크 도움이 될까 읽으셨다가는 약간 실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확신을 공고히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과 현실이 만나다. 자, 페이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디지털 자산이 현재 기업이라든가 온라인, 현재 우리 거래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 책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확신을 갖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벤처기업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다날이 있죠. 다날 다들 아실 거예요. 페이프로토콜 네트워크를 출시를 했고, 거기에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론칭을 했습니다. 현재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결제부터 정산까지 최소 8개의 중간 사업자가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가지의 결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요. 다시 말을 하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먼저 이동통신사에서 간편 결제사를 거치고 휴대폰 제조사 이런 중간 단계를 많이 걸쳐서 결제 비용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결제자하고 생산자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 또는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 이런 것이죠. 페이코인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넥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런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자, 김종주 회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를 했고 유럽의 자산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 거래소인 타코미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수를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회자가 됐죠. 자, CFI 금융을 뒤흔들다. 이 파트에서는 자, CFI는 Centralized Finance, Centralize는 중앙 집권이잖아요. 디파이의 반대말입니다. 현재 디파이를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왜 CFI를 설명했을까? 이 보면은 CFI는 디파이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화폐와 교환 연계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얼른 K뱅크를 언급한 거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재 업비트에 입금을 하려면 바로 업비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K뱅크에 입금을 해서 업비트에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 K뱅크가 바로 CFI인 것 같아요. 현재 업비트가 K뱅크 입출금 서비스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업비트와 IBK 기업은행이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은행이 대한민국이 현재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다가 발을 빼버렸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게 바로 이 K뱅크죠. 자금 세탁 우려 등 당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제휴를 종료했는데 이 틈을 타서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업비트와 제휴함으로써 급성장하게 됐고 지금 현재 다른 은행은 생존을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K뱅크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1 현재 가입자 수가 약 400만 명이 넘고 200만 계좌를 개설했으며 수신 잔액은 약 8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업비트라는 하나의 가상거래 플랫폼이 K뱅크를 현재 목에 살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CFI입니다. CFI. 결국은 디파이를 기본으로 하되 법정화폐와 교환 연계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 K뱅크죠. 자, 온체인 데이터, 오프체인 데이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데이터는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온체인 데이터 많이 뭐 유튜브라든가 암호화폐 방송하시는 분들이 온체인 데이터 뭐 차트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저 그것이 거래소 차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업비트의 거래소에 보관된 데이터는 오프체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해킹당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게 되면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에 그냥 계좌를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죠. 그러나 이런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기록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기록되는 기록을 오프라인으로 빼내야 되겠죠. 종이에 적어놓는다든가 지갑으로 콜드 지갑으로 빼놓는 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왜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온체인 데이터는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런 해킹이라든가 보안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보관을 위해서 커스터드 서비스가 또 새로운 하나의 사업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스터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 금융에서 수탁 서비스 없는데 현금 보관 이런 거 보관해 주는 것이죠.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 수취 결제, 권리 보전, 의결권 행사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은행에서도 뒤처질까봐 이런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해시드, HFC의 코다, 신한은행에서는 코빗, 블록코, 페어스퀘어랩과 협연해가지고 K닥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카르도, 우리은행에서도 커스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SK증권에서는 G닥이라는 커스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지금까지는 뭐 고액 현금을 보관해줬지만 지금은 디지털 자산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화폐 주도권은 누가 선점할 것인가? CBDC가 발행이 되면
누가 선점하게 될까? 자, 한국은행은 현재 지폐라든가 동전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중은행에 풀게 되면 시중은행이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네트워크 기업에다가 주게 되면 이 핀테크 기업이 시중은행에 종속이 돼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CBDC가 도입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의 다이렉트로 시중은행에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좌를 개설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서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이 무한대로 치달을 수가 있다. CBDC 도입 전에는 모든 금융 서비스 업체가 금융기관, 은행들과 연계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CBDC 도입 후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신생금융기관 모두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한국은행의 하위기관이라는 동일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현재 토스라든가 카카오페이 등이 뭐 자체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은행을 끼고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속되어서 현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후 CBDC가 출시가 되면 이러한 종속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CBDC를 담을 수 있는 지갑을 은행 외의 기업들도 직접 생성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비금융기관에서 계좌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의 은행들이 했던 계좌의 독점적 공급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제3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의 재테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몇 장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메타는 초월, 유니버스는 현실,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최근에 포트나이트,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가상 콘서트를 했는데 여기에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매출이 몇백억을 일으켰다. 이것을 한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통령 게임 로블록스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캐릭터, 아바타를 만드는 3D 가상세계 속에서 다른 유저들과 상호 교류하는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역할놀이, 액션 슈팅, 콘서트 관람, 테마파크 체험, 문화 공연 등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 활동을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약 4천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로복스라는 자체 화폐를 발행해서 로블록스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실제 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이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의 실험적인 테스트가 있었죠. 바로 제페토라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블랙핑크하고 셀레나 고메즈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때 2020년 9월 달에 했었는데 약 140만 명이 방문을 했었다. 이 제페토 플랫폼에서 BTS 팬사인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났었죠. 자,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자산, 토큰과 연계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화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디지털 자산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 있다. 샌드박스는 아까 보았듯이 샌드라는 이런 토큰을 발행해서 샌드박스 위에서 거래되는 메타버스 NFT에 이 샌드를 사용해서 샌드라는 코인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특화된 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CBDC와 다르게 이 가상화폐는 그 쓰임새가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샌드박스는 NFT 제작 도구인 북스 에딧을 출시 예정입니다. NFT 제작 도구, 아까 오픈시도 NFT를 거래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샌드박스도 북스 에딧이라는 NFT 제작 도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불가능한 아티스트들에게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작품이라든가 노래, 춤, 이런 앨범 이런 것들을 NFT로 출시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부의 창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저자는 우주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정점을 찍으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기에도 도지코인을 곧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우주여행하는데도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보관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주여행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블루 오리진이라고 CEO가 현재 소형위성 3236개를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하게 하고 아마존을 세계 어디에서든지 끊김없이 연결해서 물건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마존 페이라든가 아마존 캐시, 아마존 랜딩, 요거 빌려주는 서비스죠. 금융 서비스와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통용되는 자산은 달러나 화폐금이 아니겠죠. 결국은 휴대성과 편의성이 큰 디지털 자산이 우주 산업에서도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우주 산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현재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현실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자산의 현 주소, 이용, 형태, 그리고 미래의 사용 가능성, 전망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고 헷갈려한 내용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은 부동산에만 매몰되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거나 조정이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달러나 금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격변의 시기에서는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NFT 이런 메타버스 가상 자산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마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죠. 이것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고 튤립 시장처럼 사기 시장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것은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자산이 온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봤고 제가 암기해야 될 사항, 기억해야 될 사항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같이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공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